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군남댐 수위가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임진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거세게 쏟아졌던 비는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지금은 이따금 부슬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문에서는 흙탕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5m 정도로 2시간 전과 비교해 30cm가량 올랐습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5m 정도 차이로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에는 초당 7,7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7,500여 톤가량을 방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가 열려 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홍수경보로 격상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비룡대교에도 비슷한 시각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환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북부소방은 군남댐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조통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조금 전 오후 5시쯤 임진교와 북삼교의 수위 상승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북한이 또 환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건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환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나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가 259건, 토사 낙석 피해가 770건 발생했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의 농작물 42.6헥타르와 농경지 7.4헥타르가 비 피해를 봤습니다.
6개 시도에 21개 시군 377세대 564명이 이번 폭우에 일시대 피했는데 8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예보됐지만 강한 비는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일부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 장맛비는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건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수도권 북부를 지나 북한으로 향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80mm까지 극한호우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실제 인천 강화 서도면에는 아침 한때 1시간에 57.5mm의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어서며 사흘 만에 다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접경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쪽에 집중됐습니다. 새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 더 미세하게 확장하면서 비구름대가 서울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 강한 강수가 우리나라 경기 북부나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비구름이 북쪽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장맛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비구름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비구름은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비구름이 지난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요란들이 생기고 또 AI가 그동안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이번 비는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며 비를 반복해서 뿌리겠고 비가 그친 남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압계 변화에 따라 장맛비 양상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서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이 운영됩니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합동조사단에는 화재와 안전 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서 현장 감식을 통한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5년 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10,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000여 개, 스프링클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재물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 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의 보고체계와 지휘 내용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지만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덩달아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선관위 특검 추진에는 일단 합의를 이뤘는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 추인까지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이 한창이던 오늘 오전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고 이번 달 안에 출범하기로 합의했죠. 국민의힘은 요구해온 야당 추천 특검이나 민주당의 3자 추천 방식의 중간, 절충안으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 추인을 마쳐 특검 추진 자체는 궤도에 올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미뤄두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수사 범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한다. 수사 범위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한 뒤 추인하자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고 이에 정정식 원내대표는 일단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수사 범위 문제는 우려가 없게 협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타결을 계기로 50일 넘게 공전해왔던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진과 동시에 이른바 국회 보이콧도 철회하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졌던 원구성 협상, 일단락 수순에 오른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규탄하면서도 국회에는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국회가 다시 가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모레 목요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국토위와 산자위 등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당내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요. 같은 날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정식 선출 절차까지 밟으면서 쳇바퀴 굴리듯 이어지던 원구성 협상에도 드디어 마침표가 찍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등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들도 잇따라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30대 여성으로 업무방해 혐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대 A씨는 지난달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붙잡아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성은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출입을 막은 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도 같은 시각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실 개표소에서 50일 가까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예산을 사용해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 가운데 배우자 관련 비용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에 노 전 위원장이 어제 3차례 해외 출장에 대한 배우자 목 출장비 4,700만 원가량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우자 관련 비용으로 1,400여만 원이 쓰인 지난 2022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포함해 지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서 선관위 예산으로 배우자 출장비를 지원한 비용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스로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를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마련 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사유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정된 회생 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 법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집회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사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 회장은 오늘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이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에 3.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호 기자입니다.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하면서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산자중기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을 추천했고요.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이양수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뒤에는 농해수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투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은 송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고 성평등가족위원장에는 이미자 의원이 추천됐다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금 유출 방지로 환율 안정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관련 보완책에 대해 그것만으로 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청와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얽히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피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대출을 틀어막던 이 대통령이 본인은 편법을 썼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으로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이 순수한 의도마저도 깎아내린다며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국민의힘 본인임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장강의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액세서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민주당 정종혁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성남 7선거구 재봉표 결과 당선 유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안길 후보에게 앞선 표차가 85표 차가 아닌 지방선거 당시 표차인 84표 차인 점 바로잡습니다. 이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일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연기됐던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관저 이전을 추진하며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대상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2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정권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것들이 진짜 개혁 과제입니다. 보안 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차 연장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사건이 많고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승인이 남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종합특검이 남은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바지까지 수사를 상당 부분 마치지 못해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은 이제야 첫 대면 조사 단계. 내란 특검과 달리 수사 선상에 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 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고발건 등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청구했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특검이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선 구속 사유,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장된 한 달은 진실 규명이냐, 빈손 오명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2주 동안 미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고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ell, we feel very badly, but you know, those great people, those great patriots were out there fighting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ou know, when service members are killed, you do have some political pressure to respond.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20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시설을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서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데이터 시설을 여러 발의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앞서 이란 남서부 다르호빈에서 건설 중인 민간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재국 카타르가 제안한 10일 임시 휴전안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물밑 외교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관할권 대립과 전선 확대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전면전을 막기 위해 중재국들이 던진 승부수는 10일 임시 휴전안입니다. 일단 열흘간 총성을 멈추고 해협 봉쇄를 풀어 외교적 시간을 벌자는 건데 미국과 이란 양국도 제안을 접수하고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It is, yes, a very tenuous period and one where you're going to need one or both sides, either through mediation or just senior level decision making, to find a way to de-escalate. 하지만 이 단기 휴전안을 고리로 포괄적인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기엔 거대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파기된 양해각서를 명분으로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수로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 내부의 강대강 대치도 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팽팽한 기싸움도 합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The Iranians have weaponized geography, and they have found a weapon that is much saf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at is to turn the Straits of Hormuz into literally an ATM machine.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에 가세하며 사태는 중동 전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휴전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호르무즈 관할권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장기적인 평화 타결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국지적 충돌과 물류 차질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찬디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재검표 결과 당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이 26,727표, 국민의힘 안기일 후보가 26,643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기존 85표 차에서 84표 차로 한 표 줄었지만 당락 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있는 외교관을 교육하기 위한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해킹이 10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에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애초 이번 주에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연기해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정몽규 전 축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증인 15명과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참고인 8명의 명단도 다시 확정됐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벌어진 불미스러운 난투극에 피파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록 결승에서 스페인에 졌지만 축구 팬들은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Orgullo y vine a agradecerles profundamente desde el fondo de mi corazón por haber dejado el alma, sí, y los amo. Messi, te amo con todo mi corazón. 귀국길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일으킨 폭력 사태의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 아야라 코치까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피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피파는 결승전 직후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 윤리전담 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가 자체 조사 수준을 넘어 전담 검사까지 임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해당 선수들은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파 징계 규정 13조에 페어플레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적용되면 해당 선수와 코칭 스태프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활동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 밖에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려 별도로 피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가 4년 7개월 만에 3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피파 랭킹에서 한국 축구는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 성적으로 탈락하면서 7계단이나 떨어진 3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30위권으로 밀려난 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부 일부 곳곳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비가 그친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밤사이에는 중서부 허남 곳곳에 내일은 다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또 환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가운데 임진강 남측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방당국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방류를 사전 통보하자는 약속을 지킨 건 2013년이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10m를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m를 넘었고 오전 11시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인 7.5m를 돌파한 뒤에도 수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접경 지역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주의 기준은 12m. 최근 10년 사이 이 수위를 넘은 건 북한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단 한 차례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 영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전날 오후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임진강 수위는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9월 북한의 방류로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자 남북은 한 달 뒤
북측이 환강댐을 방류하면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과 2013년 세 차례 환강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북한은 무단 방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현재는 물리적 소통 통로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 급상승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민 대피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윤 중대본부장은 기후부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 상황관리와 주민 대피 준비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 침수구역과 주민 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임진교의 수위는 오후 4시 30분 10.65m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진강 비룡대교 일대에는 오후 3시 4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룡대교 수위는 오후 4시 반 기준 11.15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11.5m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5년 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은 화재 직후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10,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대피소에는 매트리스와 속옷,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와 대피소 생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화재 이후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화재 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통합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3센터에는 특수형 화재 감지기 2,000여 개, 스프링클러 5만여 개 등을 설치했고 양산 물류센터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소화 패치 부착 콘센트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는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건물을 쿠팡이 임차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대구 양산센터와 달리 쿠팡이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 소방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센터에 어떤 소방 설비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5년 전 화재와 닮았습니다.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군요. 결국 쿠팡이 강조해온 감지와 초기 대응 체계만으로는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적재물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이른바 신부 화재가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질이 3단 렉 구조에 대량으로 쌓여있던 만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충분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5년 전 대형 화재 뒤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던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만큼 쿠팡이 강조했던 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이 청년 정치 복원과 또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부절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권은 자꾸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장강의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액세서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협의를 통해 산자중개위원장의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의 이만희 의원을, 성평등 가족위원장 이미자 의원, 교육위원장은 김희정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후보인데 이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뒤엔 농해수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몫인 국토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은 송석존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각각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하루 뒤인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이 연장되려면 이 수사기간 만료 사흘 전, 즉 오늘까지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도 국무회의 의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에 3.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후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0.6%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급등하면서 3.6% 오른 6,748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며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반등의 계기는 시가총액 비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6%, SK하이닉스는 4.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키옥시아도 주가가 10% 이상 이제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과도하게 많았던 이 시중 물량이 이제 많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거기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워낙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 이제 싸진 거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대표 직속으로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코스피가 갑자기 오르자 매도 사이드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나흘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최근 코스피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0.06% 오른 채 출발 후 하락하던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해 0.5% 오른 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30선까지 내려갔지만 750선에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73.4원을 기록했는데 사흘 연속 1,47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후 달러 매도 물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이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 예탁급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M%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주식 상장지수펀드 ETF의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블랙록이 운용하는 iShares MSCI 한국 ETF에 약 28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1천억 원이 수입 유입되며 종전 최고치였던 2월 기록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같은 역대급 뭉칫돈 유입의 배경으로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는데 승무원들의 안전 조치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 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송전선로 작업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경상을 입었고 지상에 있던 작업자 한 명도 헬기 파편에 맞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보존 조치했고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서구청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규칙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라 총 예식 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 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폭로를 막으려면 돈을 달라며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박 씨의 전 매니저 A 씨를 공갈미수업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폭로를 막으려면 회사 연매출의 10%를 달라고 박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에 구속됐습니다. 네,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에서는 나라가 들썩이는 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패배의 쓴자를 마신 리오넬 메시는 고통스럽다면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개선 장군들이 수도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선수들은 버스 위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일부는 우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는 거리를 온통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I'm coming from Estonia. I'm from Spain, but I live in Estonia and I came just straight to Madrid to this. 미국에서 우승 경기를 직접 지켜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단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Siempre lo digo que ganar con tu país es lo más bonito que hay, sobre todo un mundial, pues al final esta generación ha crecido viendo a los Casilla, Iniesta levantar la copa y hoy que lo podamos hacer es lo más grande que puedes hacer en el fútbol.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한 심경을 소셜 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좋은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과 응원을 기억할 것이며 스페인의 우승도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 부근의 한 평야에 월드컵 우승컵이 새겨졌습니다. 대지 예술가인 다리오 감바리니 약 3만 제곱미터의 들판에 트랙터와 쟁기 등을 사용해 높이 200m에 이르는 우승 트로피와 스페인을 뜻하는 에스파냐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작가는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헌정한다며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인간계 바둑 최강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 카타그와
3국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2판이나 이긴 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사람의 바둑 실력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일국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구단. 이국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내집반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신진서 구단답게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초반 포석부터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를 두며 유리한 형세를 지켜갔습니다. 동반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 10집 정도를 계속 앞섰고 결국 221수 만에 11집 반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더 잘 둔 판은 3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바둑을 이겨서 뿌듯한 기분이 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던 2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2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2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2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2점에 제가 6집 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까지는 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사는 사람이 2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형사과장도 이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대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휘가 있었다 이런 경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 윗선이 그럼 뭐 국수본으로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걸까요? 이 사건은 원래부터 굉장한 충격을 줬죠. 범행도 흉악했고 그리고 그 후에 분리수사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으로 통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충격을 줬는데 사실 국수본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혹시 그 정점에 국수본이 위치하고 있느냐.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애초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는 도대체 왜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도대체 왜 강간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을 통치했나.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감 계급인 장윤기의 부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부탁,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광산서 수준에서 또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광주청 수준이 아닐까 싶었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국수본이 뭔가 관여가 되어 있고 또한 부당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국수본 단계에서 있었다면은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요. 다만 설령 국수본이 분리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또는 단순 보통살인죄 적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정말 수사 조작이고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유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전체를 따져보아야 오늘 이 국수본이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고생 살인 사건을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과는 좀 분리수사라라는 이제 증언이 나왔던 것이고 또 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측에서는 국수본이 이 사건 병합하지 말라는 지시를
세 차나 내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국수본이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특별히 분리한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를 네. 든다면? 이게 워낙 이상한 상황이고 예.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한번 좀 가정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실수였다. 단순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고 이채원 양에 대한 2차 가해 필요성 우려도 있으니 이거를 분리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보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장윤기가 이 두 건의 범죄 관련해서 모두 이제 두 번째 범행이 성적인 목적이었다는 것도 자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무리하게 단정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실수이고요. 또는 두 번째는 외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다만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정점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냐.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네. 또한 세 번째는 누가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경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경감도 간부이긴 합니다만 전체 경찰 조직에서 볼 때 이 경감 그리고 또 경감의 자녀 할 건이라고 해서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은 남양주 사건, 2달 전에 있었던 남양주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경찰들이 문책당하고 또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스토킹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크나큰 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연결시키지 말아보자라고 했다면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국수본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예,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맞다. 그리고 또 분리수사를 지시한 이유는 이 살인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이 두 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피해와 성범죄와 네, 그리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 2개를 묶어서 수사를 완결해가지고 송치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즉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사건을 각각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살인사건은 이제 강력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이게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윤계 외국인 상대 성범죄 그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서 간 통합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답을 한 건데 수사 완결성을 위해서 형사과와 성폭력 사건 전담 부서인 여성 청소년과 간 협조를 요구한 것이라며 관련 수사 기록은 살인 사건 송치 서류에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분리수사 여부 등 절차는 조율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면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특정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애초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을 강간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라는 소식도 저희도 들어왔는데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또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신구속의 직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수사를 잘 아는 형사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했어요. 네. 부실 수사로 이어져서 죄송하다.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을 부실 수사 죄송이라는 표현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있는 증거인멸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성립하려면은 부당한 지시가 누군가로부터 내려왔고 그게 형사과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형사과장이 그걸 전달했을 수도 있고 또 형사과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어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신은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전달한 적도 없다.
라고 함으로써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들을 일단 이제 피력을 하고 네.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런 형사 과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변호인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보고서에 기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담아서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간상의 제약 또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수사할 때의 효율성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하지 못한 것이지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속보로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서 한 번에 송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그러면 이제 A라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B라는 어떤 뭔가 혐의까지 밝혀지는 것 같으니, 네.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사건은 전담 부서도 다르니 이걸 이제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일반적인 겁니까? 뭔가 좀 글쎄요, 좀 맞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국수본과 그리고 또 광산서에서 밝힌 그런 입장들이 예.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판단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완전히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면은 우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감금과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갔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그래서 체포가 됐고, 긴급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벌어진 그런 시간 순서와 광산서가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할 때는 약간 좀 앞뒤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사겠느냐.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해 사실 자체는 이미 다 긴급 체포 후에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긴 합니까?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성을 일선 수사 팀원들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광산서 내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언급까지 했다는 거죠. 실제로 윗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일단 핑계를 대고 둘러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수사가 너무나 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약간 좀 아쉽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특수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수사하고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 큰아버지는 광산서 수사팀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관련이 없다, 관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큰아버지 역시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요.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사 관여라든지 수사 외압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동생이, 그러니까 장윤기의 부친인 동생이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뭐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또 근무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같이 일했다, 이게 나중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근무처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친분과 정 때문에 뭔가 잘못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하지만 당시에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하고는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관련 여부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윤기와 장윤기의 부친이 10번 넘게 12번이나 통화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면 다른 제3자, 이 큰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을 포함해서 다른 제3자와도 통화 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확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직후에 목 치면 기절, 뭐 둔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흔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네,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거 썼냐라고 했더니 살해할 때 흉기를 사용한 게 미안해서 사후적으로 검색을 한 거다. 예. 뭐 전혀 납득이 안 되네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혀 납득이 안 예. 되고요. 이 말을 이해하고 그렇군요라고 넘어갈 수사관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휴대전화기 관련해서는 장윤기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이제 버려서 유기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전에 있었던 예전 전화기는 아버지가 또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이 체포가 되면은 너 어디 있어? 갖고 있던 거 어디 있어? 휴대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니까 더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썼던 거 공기계를 가지고 간 거죠. 하지만 그 전화기를 포렌식했더니 과거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나타난 것이고, 네.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행태, 그리고 자신의 성향 등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범행 관련된 이야기들, 참 무섭게도 많은 부분이 공통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런 사건들을, 이런 범행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또는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장마가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북서부, 경북 중북부 내륙에 1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서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광주 33도, 포항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수도권에서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주 후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산사태 위험이 무척 높은데요. 특히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산 비탈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바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피를 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에도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고압 전선 주변은 피하고 대피를 못할 경우 산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